안녕하세요. 저는 단원고 2학년 6반 이영만 엄마 이미경입니다. 오늘 10주기 때 엄마 아빠들이 낸 에세이집 10번의 봄이 진 자리라는 책 중에 저는 2학년 4반 김동혁 엄마 김성실 님이 쓰신 다시 만난 날 우리 풍성한 이야기를 차려보자 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년을 넘게 해온 부동산 사무실도 이제는 슬슬 정리를 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만큼 했으면 됐어요. 엄마, 저 곧 취업하니까 이제 엄마의 시간을 가지세요. 말만큼은 새아이 중 가장 부드러운 동혁이의 엄마 사랑에 슬며시 미소가 지어진다. 그나저나 동생도 남친이 생겼는데 넌 언제쯤 여친이 생겨서 재미난 이야기 해줄 거야? 좋아하는 여자 사람 없니? 도전하라니까. 아휴, 저도 그러고 싶은데 키만 크지 제가 여자 앞에서는 말을 잘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생기면 제일 먼저 엄마한테 보여준다면서 동혁이가 슬슬 자리를 피한다. 역시 너에게 아직은 내가 최고구나 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진다. 키가 190cm 가까이 되는 동혁이는 우리 집에서 행동은 제일 굼뜨지만 속이 깊다. 양보맨이라 불리는 동혁이지만 먹을 때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류다. 특히 묵은 김치를 들기름에 달달 볶아 설탕을 조금 뿌리고 마지막에 참기름으로 고소한 향을 입혀준 볶음 김치라면 거절하는 법이 없다. 두부를 쪄서 함께 놓아주면 과할 정도로 환호를 지른다. 술을 못 마시면서도 엄마, 소주가 확 당기는 기분은 왜일까요? 라고 멋쩍게 웃는다. 내가 사무실 일정이 바빠서 요리할 겨를이 없으면 어느새 집안에 김치 탄내가 진동한다. 동혁이가 요리용 팬에 신 김치를 볶아내다 태워 먹어 그렇다. 퇴근한 나한테 한 소리를 들으며 동혁이는 그저 씩 웃는다. 아빠를 똑 닮은 얼굴이다.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어도 안 먹은 것 같다는 부자 덕에 김장은 빼놓을 수 없는 연례 행사다. 그러고 보니 절임 배추를 주문해야 한다. 올해도 4박스 80kg는 해야겠지? 요즘 나의 작은 바람은 동혁이도 짝이 생기는 거다. 가족들이 재미있게 일상도 공유하고 또 서로 부딪혀가며 서로를 응원하는 것이다. 열심히 살다가 3, 4년 뒤에 모두 모여 가족 사진도 다시 찍고 스페인 마드리드에 가서 축구도 직관하고 손자 손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추억 품고 삽시다. 남편이 늘 노래하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살고 있다. 나의 상상의 날. 이런 오늘이 우리에게 정녕 오지 않겠구나. 누군가에게는 숨쉬듯 평범한 일들이 우리에겐 상상 속에서나 꿈꿀 날들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적다 보니 마음 한쪽이 점여오는 느낌이다. 동혁이가 머무는 그곳이 더욱 걱정되고 궁금해진다. 이 굴곡진 사연을 세상에 하소연하지 않아도 되었을 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해요 말하던 아들을 잃고 동혁이는 수학여행을 갈까 말까 고민했다.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라는 남편과 나의 말에 수긍한 아이는 친한 친구와 함께할 시간에 기대를 품고 집을 나섰다. 공부에 방해가 되니 휴대폰 대신 mp3를 쓰자는 말에 수긍하고 대중음악과 아이돌에 겨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순진한 아이였다. mp3에 휘성의 노래를 듬뿍 담고 들었다. 나도 동혁이도 둘 다 너무 좋아했던 가슴 시린 이야기에 이런 구절이 있다. 이게 이별이잖아. 좋을 리가 없잖아. 내 아들. 친구 휴대폰으로 전화해서는 돈가스도 먹고 불꽃놀이도 할 거예요 라며 들뜬 목소리로 현장 중계를 해준 게 마지막이었구나. 잘 주무시라는 아들의 인사에 꿀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뒤집혀 있었다. 잔잔한 바다에서 넘어가는 큰 배 한 척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우리에게 기적은 없었다. TV 생중계로 수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침몰하는 배 안에서 내 아들의 호흡은 끊어진 것이다. 122번째 수습자로 돌아온 동혁이는 호흡만 없을 뿐 깊은 잠에 빠진 듯 그 모습 그대로 우리 품에 안겼다. 그러나 아무리 얼굴을 쓰다듬고 손을 잡아도 일어나지 않았다. 성적이 오르면 최신 핸드폰을 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대학 입학할 때쯤이면 너만의 방이 있는 아파트로 이사갈 거라고 장담했는데 군대 간 형이 여름에 휴가 나오면 온 가족이 같이 놀러 가기로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킬 시간을 주지도 않는다니,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다니. 제정신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날들이 펼쳐졌다. 잠을 잘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찬 날들을 맞았다.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않은 현장의 구조 책임자들, 방관하며 보고에만 신경 쓴 컨트롤 타워, 그들을 믿고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했던 우리 자신을 원망했다. 슬픔보다 더 큰 절망 앞에서 나는 매일 울어야 했다. 휴대폰이 없는 동혁이는 친구들의 휴대폰 속에 자기 모습을 남겼다. 엄마, 아빠, 여동생에게 그 예쁜 입으로 사랑해요라고 말했다. 구명조끼를 입고 비스듬히 서서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자기보다 남은 가족을 걱정했던 양보맨, 아들이 남긴 동영상을 차마 끝까지 보지 못하고 오열하는 남편, 동혁이가 평소에 운이 좋지 않은 자기 옷을 입고 가서 못 돌아온 거라며 자책하는 큰아들의 몸부림이 슬픔과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던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 집회라고는 구경 한번 못 해본 사람에게 구호와 솟구치는 주먹이 일상이 되었다. 노숙과 삭발까지 해가며 목 놓아 진실을 외쳤다. 시간이 흐르면서 뜨거웠던 국민의 위로와 공감이 식어가는 걸 느끼면서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 고통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는 계속 길을 나섰다. 안전한 사회,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라는 우리의 말은 진실과 정의,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목소리였다. 그런데도 세상은 새로운 유가족들을 만들어냈다. 노란색, 보라색, 검은색, 희생자들을 기리는 기억 리본들이 색깔만 바뀌어서 다시 태어났다. 그 무엇을 해도 내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겨우 찾은 행복이 부서진 날. 2014년 4월 16일, 그날 이후부터 우리는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몰랐던 세상을 당해내기 힘들었다. 힘든 줄도 모르고 힘들었다는 표현이 더 맞겠다. 나라는 존재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투쟁만 했다. 내 아들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참사의 피해자라는 건, 진상규명을 위해 사회의 목소리를 낸다는 건, 우리의 삶이 세상에 드러나는 걸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는 걸 의미했다. 나서지 마라, 조용히 살아야 해, 눈에 띄는 행동하지 마라. 유년기부터 엄마는 내게 이런 말을 종종 하셨다. 나는 이 말이 참 싫었다. 그렇다고 엄마가 왜 그런 잔소리를 하는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시끄럽게 울어대는 개구리가 돌을 맞는다고 말하는 엄마의 삶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듣고 싶지도 않았고 이해하지도 못했다. 중학교에 다닐 무렵의 일이다. 친구들을 데려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누군가가 정치권 험담을 했다. 엄마가 "쉿! 큰일 난다 야. 너 때문에 우리 다 잡혀가겠다." 라며 화들짝 놀란 모습을 보였다. 엄마는 어디에 가든 말조심하라며 특히 대통령 흉은 절대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그저 내향적인 엄마가 내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싫어하는 게 짜증이 났을 뿐이다. 친구들은 모여서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도서관도 가고 친구 집에서 자고 가기도 하는데 내가 그런 일을 할라치면
엄마의 뾰족한 잔소리를 잔뜩 들어야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어른이 되어가며 알고 보니 그런 엄마의 태도는 엄마의 엄마가 살아왔던 암울한 세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똑똑한 신여성이었던 외할머니는 자기 주장이 확실한 사람이었다. 외할머니는 교사였는데 어린 나이에 혼자서 딸을 낳고 정치적인 주관을 펼치시다 숙청당했다. 동네 뒷산에서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돌아가셨다고 한다. 엄마는 그 트라우마로 평생을 마음 졸이며 사신 것이다. 내 어머니에게 닥친 이 엄청난 불행을 피하는 방법 중에 어머니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조용히 사는 것뿐이었다. 어쨌든 엄마의 가르침대로 나의 유년기는 조용했고 학창시절도 마찬가지였다. 세상 깊이 궁금해하지 않고 남에게 특별히 피해주지 않고 피해 당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했다. 어떤 일을 겪어도 아무 일도 없는 척하며 군중 속에 있는 것을 택했다. 친구들도 마음껏 만나지 못하고 각별한 추억거리 하나 없는 밋밋한 청춘이었다. 돌이켜보면 실수였으나 그땐 그저 아름답게만 보였던 연애로 결혼했다. 첫 결혼은 실패로 끝났고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두려웠다. 재혼은 내 나름대로 큰 용기를 낸 선택이었다. 남편의 두 아이는 아직 채 자라지 않은 어린 나무였다. 나는 그 아이들을 푸르고 풍성한 아름드리 나무로 키워내고 싶었다. 그동안 움츠리며 살아온 인생의 빈틈을 채워 행복감을 느껴보고 싶었다. 제법 재미있었다. 갑자기 생긴 아들과 딸과 남편과 하모니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그럴듯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나를 덮치기 전까지는. 2014년 4월 그날 이후 나는 억울하고 불쌍하고 팔자 사나운 여자가 되어버렸다. 새 가정을 가진 지 불과 2년도 지나기 전에 집안이 송두리째 뒤흔들렸다. 내가 바란 건 그저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이었다. 그 소망을 이뤄보고자 온 가족이 함께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착한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무척이나 애썼다.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미래를 위해 매일 노력하고 참기만 했던 내 아들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 끔찍한 고통 속에 삶을 마감해야 했을까?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자꾸 떠오르는 의문을 곱씹었다. 답을 찾을 수 없어 내일이 두렵기만 했다. 급기야 남편과 나는 상대의 상처를 헤집으며 다투기 시작했다. 우리는 각자 자기 고통을 끌어안고 서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다. 느닷없이 돌을 맞더라도 나에게는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다. 원한 적도 없는 이름으로 대중 앞에 서야 했고 그 역할에 어떤 의문도 없이 충실해야 했다. 나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거리에서 싸울 때 정작 그토록 지키고 싶은 가정에 온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 활동 폭이 커질수록 유가족 내부에서는 모진 소리가 흘러나왔다. 2년밖에 안 키운 새엄마가 나서는 꼴 보기 싫어. 균형을 잃기 시작했다. 눈물을 흘리면 가식적으로 볼 것이고 울지 않으면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서 그렇다고 수군대는 그들 앞에서 나는 속수무책이었다. 매일 고통스러웠다. 유치하고 구시대적인 구설수였지만 나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강한 의지가 없었다. 세상을 향한 분노만으로 나섰던 나는 내부의 뾰족한 말 앞에서 힘과 용기를 잃었다. 그래, 맞다. 나는 새엄마다. 그렇다고 그 슬픔의 크기를 당신들이 잣대로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 마음속에서 메아리치는 그 말을 입 밖에 당당히 뱉어낼 수 없었다. 친자식을 잃은 사람들에 비해 내 상실의 고통은 미미할 수 있다. 내가 눈치껏 잘해야 한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나는 작아지고 슬퍼졌다. 발길을 줄이자.
이제 나서지 말자. 스스로 선을 그으며 끓어오르는 화를 사귀는 날들이 많아졌다. 나도 내 아들도 밤새 소리내서 울어대는 개구리도 아닌데 왜 느닷없이 돌을 맞아야 하는 걸까? 분한 마음에 잠 못 드는 나날이었다. 그때 모진 말을 쉽게 하던 몇몇 사람들을 보면 지금도 화가 난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을 피해 살아간다. 그렇다고 활동을 다 버리지도 못하고 있다. 나는 내게 일어난 이 일들이 곧 깨어날 악몽이면 좋겠다. 신께서 밤새 울어대는 개구리를 찾는다면 이제 그만하시라고 부탁하고 싶다. 당신께서 던지는 불행의 돌에 온 연못이 파괴되고 있으니 이제 느닷없는 사건 사고는 그만 만드시라고 말하고 싶다. 대신 형형색색 리본 아래 목이 쉬게 울어대는 피해자들의 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달라고 말하고 싶다. 숨 좀 편히 쉬며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삶에 바빠서 그 사건에서 눈을 돌리더라도 당신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고 싶다. 이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이라는 말에 마음을 열고 싶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국가 시스템이 부실한 현실에서 우리는 2차 가해마저 당하고 있으니 참 답이 없는 세상이다. 그래도 나는 세월호 유가족으로 있어야 한다. 그 이름 아래 어떤 모습으로 어떤 메시지로 살아갈지 아직 답을 다 찾지 못했지만 나에게는 사랑했던 아들이 살았어야 할 소중하고 귀한 시간을 채울 의무와 권리가 있다. 색색이 늘어나는 기억 리본을 바라보며 나는 보호색을 입고 조용히 몸을 감추고 있다가도 필요할 때는 꼭 손을 들 것이다. 행여 다음 생이 있다면 아들과 나는 살만한 세상의 아름다운 동무로 만나서 못다 주고받은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지켜주고 싶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 주름이 늘어나도 너는 나를 알아보고 달려올 것이고 나 또한 내가 훌쩍 커버린 키에 면도 자국이 시퍼렇게 남은 어른이 되었다고 해도 꿈속에서 너를 만나면 덥석 안아줄 것이다. 희미해져가는 기억을 계속해서 다시 불러와 내가 남기고 간 소중한 사람들과 쉼없이 이야기할 것이다. 먼 훗날 너와 만난 그날 우리의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차려보자.